녹강으로 했던 유스 콘텍스트 훅, 그 개요만 잠깐 얘기하고, 왜냐면 이번 학기 수업에서도 이 유스 콘텍스트 훅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녹강으로 했기 때문에 간단히 개요만 좀 더 설명하자면, 전역 상태, 지역 상태하고 전역 상태,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하고 차이 알죠? 지역 변수는 딱 그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지역 변수지. 그런데 전역 변수, 여기저기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역 변수. 자, 리액트는 변수보다는 use state 혹은 use reducer 상태를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죠. 근데 얘네들은 지역 상태야. 그 컴포넌트에 속해. 그래서 마치 지역 변수 값을 파라메타로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 지역 변수 값도. 그렇지만 불편하지. 그리고 전달도 아래로 전달할 수는 있어도 위로 전달하기는 힘들죠. 얘네도 똑같아. useState 지역 상태도 기본적으로 어떤 컴포넌트에 속하는 지역 상태고, 그 props로 다른 컴포넌트의 props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자식 컴포넌트한테 아래로 전달은 가능해도 부모 컴포넌트한테 위로 전달은 매우 힘들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전역 변수가 필요하듯이 전역 상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죠. 옛날부터 많이 쓰던 리덕스,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주스탠드, 뭐 조타이 등등 상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 오해냐면, 그 인간 같은 거나 블로그 보면 리덕스는 옛날 기술이고 군더더기 코드가 많아서 요즘 잘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뭐가 맞냐면, 요즘 신규 프로젝트 할 때는 당연히 옛날 기술인 리덕스보다는 주스탠드나 조타이 같은 최신 라이브러리가 아무래도 좀 더 좋으니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좀 돈 많이 주는 게 IT 대기업에 들어갔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스타트업 회사가 아니고 뭐 돈 잘 벌고 있는 IT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몇 년 전, 10년, 이르면 한 10년 전에 구축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럼 10년 전에 구축할 때는 리덕스를 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그 리덕스가 옛날 기술이라 해서 잘 안 쓴다는 말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잘 안 쓴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창업한 쇼핑몰인데 여전히 장사가 잘 돼. 그러면 그걸 10년 전에 리덕스로 만들었겠지. 10년 전에는 주스탠드 조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옛날 기술이라고 몰라도 된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연봉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옛날 기술로 구축된 시스템들이 많아. 오케이. 되돌아와서. 아무튼 이런 전역 상태가 필요할 때는 보통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리액트에도 전역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유스 컨텍스트 훅이 있고, 이걸 왜 잘 사용 안 하고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냐면, 유스 컨텍스트 훅이 로우 레벨이라서, 로우 레벨이라는 게 C 언어가 로우 레벨이죠. 그리고 파이썬이 하이 레벨 언어죠. 로우 레벨이라고 나쁘고 하이 레벨이라고 좋다가 아니라, 하이 레벨이면 편해. 파이썬처럼. 그렇지만 고수 개발자가 정말 빨라야 되고 효율적인 뭔가 구현할 때는 파이썬으로 잘 안 하죠. 뭔가 빨리 후다닥 만들 때 파이썬을 쓰지. 그리고 고수 개발자가 정말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 정말 빨라야 되는 거, 이런 거 개발할 때는 로우 레벨 언어, 로우 레벨 기술로 한 땀 한 땀 세밀하게 만들죠. 불행하게도 리액트의 기본 전역 상태 훅인 유스 컨텍스트 훅, 컨텍스트 API라고 하지, 로우 레벨이야. 그래서 초보들이 사용하기에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오케이. 예제는 여러분이 살펴보기 바라고, 이미 녹강에서 얘기했고,
이러저러한 저녁 상태 구현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이 예제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 이게 바로 저녁 상태죠. 대표적인. 현재 사용자 정보. 뭐, 왜냐면 권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컴포넌트에서 현재 사용자 정보를 알아야지. 대표적인 저녁 상태. 자, 이걸 라이브러리로 구현을 해도 되지만 유스 콘텍스트 훅으로 구현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급적 그 리액트 기본 기능으로만 구현할 수 있다면 리액트 기본 기능으로 구현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아요. 첫째, 그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프론트엔드 기술들은 빠르게 그 발전하고 빠르게 없어져.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전에는 리덕스가 꽤 그때는 많이 쓰이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규 프로젝트 할 때는 리덕스 거의 안 쓰잖아. 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있어. 한 3, 4년 전에는 그 최신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라고 리코일이 훨씬 리덕스보다 뭐 간편하고 좋다라고 한때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여. 이렇게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프론트엔드 기술들은 빠르게 유행하다가 또 빠르게 그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에 내가 의존해 한다면은 내가 즐겨 쓰는 라이브러리가 없어져 버리면 갑자기 황당해지는 거죠. 그런데 리액트의 기본 기능으로만 구현하는 건 그럴 리가 없잖아. 그 다음에 유스 콘텍스트 훅을 로우 레벨인 거지. 이 로우 레벨 유스 콘텍스트 훅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유틸리티 헬퍼를 만들면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틸리티 헬퍼, 컨텍스트 헬퍼 구현했고, 이 코드를, 이게 좀 고급 문법이라서, 이건 타입스크립트 제네릭 문법을 이용한 함수죠. 그래서 지금 컨텍스트 API의 리액트의 기본 컨텍스트 전역 상태를 만들기 위한 create context, 이게 전역 상태를 만들기 위한 리액트 함수예요. 이거 사용 방법이 좀 불편해. create context. 그래서 create by context라는 utility helper 함수를 구현했고, 얘는 create context가 왜 불편하냐면 전역 상태를 구현하려면은 저 앞부분 예제를 보면 카운트 예제를 봅시다. create context로 전역 상태 그냥 카운트 숫자 1, 2, 3, 4 카운트하는 전역 상태를 구현하는 예제인데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3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에 여기 이게 초기 값인데 초기 값은 0이지. 값 0하고 녹색 부분 이 하늘색 부분도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세터. read only 전역 상태라면은 값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read only가 아니고 값을 변경할 수도 있으려면은 전역 상태는 마치 use state처럼 use state도 이렇게 현재 값, 상태값, 그 다음에 세터 이렇게 리턴하잖아. 그러니까 useState 지역 상태도 현재 상태 카운트, 세터 함수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컨텍스트로 구현한 전역 상태도 똑같아요. 현재 상태, 세터 이렇게 구현해야 돼. 이 부분이 좀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죠. 그래서 지금 create context는 0, 현재 상태 초기값, 그 다음에 setter 초기값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create by context는 현재 상태 초기값만 주면 돼요. setter는 이 내부에서 직접 만들어.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점. 컨텍스트 그 API, 유스 컨텍스트 훅을 사용하려면은 그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또 이 앱 컴포넌트나 이런 데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돼. 이것도 좀 귀찮지. 실제 값에 해당하는 유스테이트,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세 줄도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컨텍스트 훅 사용 방법이 로우 레벨이라는 게 컨텍스트 훅으로 그 카운트 스테이트 하나 전역 상태로 카운트 스테이트 만들 때 구현해야 되는 거. 자, 3페이지에 요거 이렇게 이거 두 줄 임포트 빼고 두 줄. 그다음에 요거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이 노란색 세 줄. 이걸 전역 상태 하나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게 귀찮잖아. 자,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브록 구현이 그거예요. 자, 11페이지 create context helper, context helper의 create by context. 이제 create context를 이렇게 편하게 호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my context provider input. 요 부분이 아까 그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노란색 세 줄로 묶어줘야죠. 그걸 자동화하는 구현이에요. 이렇게 자동화를 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게 부록인 이유는 이 구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게 부록인 거지. 컨텍스트 헬퍼 구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부록인 거지. 이걸 사용할 일은 많아요. 자,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이 노란색 세 줄을 자동화해주는 my context provider를 main.tsx에 한 번만 이렇게 세 줄 이렇게 넣어주고 한 번만 해주면 돼. 그 다음부터는 전역 상태마다 또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전역 상태 만드는 건 이거 한 줄이면 돼요. create my context하고 초기값만 주면 돼. 이거 한 줄이면 전역 상태 하나 만드니까 뭐 이 정도면 라이브러리 필요 없죠. 자, 그래서 create by context로 count 전역 상태 하나 만들고, 자, 사용하는 거. 여기 그 12페이지. use state 사용과 똑같아요. use context하고 아까 만들었던 count context 전역 상태. 그러면 현재 상태값 count하고 set하고, 자, 이제 이게 전역 상태일 뿐 사용 방법은 use state하고 똑같아. use state 사용 방법하고 똑같으니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자, 마찬가지로 유저 인포 전역 상태를 구현하겠다. 그러면 이거 한 줄이면 돼요. create my context.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초기값. 이거 한 줄이면 전역 상태가 만들어지고, 사용자 정보 전역 상태. 자, 사용하는 거. 이 전역 상태가 필요한 컴포넌트에서는 마치 use state로 use state 훅 사용하듯이 use context 훅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굳이 언제 유행이 지나갈지 모르는 라이브러리로 전역 상태 구현하는 것보다 컨텍스트 API 기본 훅을 이용해서 전역 상태 구현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죠. 사용 방법 뭐 이 컨텍스트 헬퍼를 이용하면 사용하기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에 이 전역 상태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문법. 이 구현은 꽤 어려운데, 그리고 이 부분, children. 이게 my context provider, 요게 컴포넌트예요. 리액트 컴포넌트야. 여기 메모로 묶어서 엑스포트 했죠.
컴포넌트고 이 부분이 이 컴포넌트의 프랍스인데 프랍스로 넘버인 inx라는 넘버 값이 있고 는 0 이건 디폴트 값이고 물음표 이건 생략할 수 있는 프랍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꼭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프랍스 children 프랍스가 리액트에 매우 반드시 초급도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프랍스가 children이에요. 그러면 이 프랍스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구현한 my context provider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죠. 이렇게 사용하고 이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 여는 태그, 컴포넌트 닫는 태그가 있고 이 두 my component provider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사이에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 children이에요. 이 내용이 children으로 여기 children props로 여기에 전달돼요. 그리고 이 children props는 타입은 React Node, DOM, 버추얼 DOM의 타입이 React Node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이게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컴포넌트를 구현하는데 그 컴포넌트 안에 다른 태그, 다른 컴포넌트나 아니면 어떤 버추얼 도움을 저렇게 이게 자식이죠. children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구현할 때 그러면 이 내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구현할 컴포넌트에 이 children이라는 이름도 children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름이 children이라고 정해져 있고 이거의 타입은 React Node고 이렇게 받은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외곽에 구현할 거 구현하고 그 children을 출력을 해야죠. 단순하게 출력한다면은 이런 식이에요. 간단하게 자, 어떤 my container라는 컴포넌트를 구현하는데 children 그리고 children의 타입은 아까 말한 대로 React Node.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구현할 때 어떤 컨테이너에 그러니까 뭘 구현하려고 하냐면 외곽을 구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div로 묶고 h1 제목을 달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해. 매번 반복해서 저런 거 div로 묶어주고 h1 달아주고 이게 귀찮아. 그러면 그걸 my container라는 컴포넌트로 만들고 구현을 하고
이 부분이 출드런으로 전달이 돼요. 이 부분. 예를 들어 여기에 뭐 테이블 태그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 생략합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이건 뭐 폼이 있었다. 자, 이렇게 이 경우는 내용의 테이블이 태그가 있고, 이 경우는 내용의 폼 뭐뭐뭐가 있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이 마이 컨테이너가 프랍스로 받아요. 이 children 프랍스로 받아요. 받아서 출력을 하는데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외곽을 뭘로 둘러싸서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외곽을 둘러싸는 이런 부분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될 때 매번 반복하기 귀찮으니까 한번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 두면 이렇게 호출하면 이 부분이 이 외곽으로 둘러싸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폼 부분이 이걸로 둘러싸이고 자, 이런 식의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될 일도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my context provider 이건데 이 구현은 재교출이라서 꽤 어렵고 이 코드를 설명해도 여러분이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재교출이라서. 그런데 간단한 직관적인 이 my container 구현을 우리 오늘 강의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이걸 지금 그 부분만 지금 강의 노트 뒷부분에 일단 붙여 놓을게요. 오케이. 지금 11번 use context hook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요 my container 뭐 제대로 다 구현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구현했는데 붙여 넣었어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투두 앱을 좀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다시 구현을 해봅시다. 뭘 개선을 할 거냐면 무엇보다도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게 컨펌 대화 강좌죠. 프론트엔드 앱인데 그 기본 컨펌 그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웹브라우저의 기본 컨펌이 상당히 못생겼죠. 너무 볼품 없잖아. 그래서 백엔드 프로젝트의 그런 웹브라우저 기본 컨펌 그 다이얼로그 그거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백엔드 프로젝트라면 그 스프링 프로젝트라면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의 그 못생긴 그 컨펌 웹브라우저 기본 컨펌 대화 강좌는 너무 볼품이 없지. 프론트엔드라면 좀 매우 볼품 없어서 좀 꺼려지는. 그다음에 SVG 아이콘 구현은 그리 꼭 필수는 아닌데 재밌으니까 좀 소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콘텍스트 메뉴 구현은 이런 거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면 메뉴가 팍 튀어나오죠. 이렇게 메뉴가 탁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이런 콘텍스트 메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건 여기저기 종종 필요하죠. 콘텍스트 메뉴라고도 부르고 팝업 메뉴라고도 부르고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구현 투두 앱에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 볼 거예요. 투두 2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그다음에 뭐 앞으로 그 서식은 계속 SASS 서식만 사용할 거예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리덕스하고 똑같은데 그 또 인강 같은 거 보면 뭐 압도적으로 테일윈드를 많이 쓰는 것처럼 인강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야. 테일윈드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리덕스처럼 한 뭐 5년 전, 뭐 7년 전 이때쯤 만들어진 그 프론트엔드 프로젝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테일윈드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SASS1 확률이 사실은 SAS 테일윈드, SASS 그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그 옛날에 만든 프로젝트라면은 이런 서식 라이브러리가 SASS나 스타일드 컴포넌트 얘네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얘네 둘이 많았고 테일윈드가 유행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몇 년 전까지 유행이었지만 한 2, 3년 전부터 그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서 얘는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서. 어느 부분을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냐면 최신 리액트의 최신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버 컴포넌트인데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서버 컴포넌트 최신 기능이 나온 이후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 컴포넌트 기술을 사용하겠다. 최신 기능. 이거 꽤 사용해야 어떻게 주요 기능 중에 하나라서 사용 안 스타일드 컴포넌트 때문에 나는 서버 컴포넌트 기능 최신 기능 사용 안 할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서버 컴포넌트가 매우 중요한 리액트 최신 기능이에요. 서버 컴포넌트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채택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이제 걷어내야 돼. 그래서 이건 많이 쓰였지만 걷어내야 될 이제 데프리케이티드 된 기술이고 그렇다면 현재 서식 기술의 큰 두 그 경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프로젝트라면 테일윈드일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뭐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계속 운영되는 대형 그 사이트다. 그 운영된 지가 5년 넘었다 하면 보나마나 대형 사이트. 그런 건 SAS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테일윈드 봤는데 내 취향이 아니야. SASS 방식하고 테일윈드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사이에도 선호가 갈려요. 서로 이걸 싫어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그래.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기술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내 취향이 전혀 아닌 테일윈드는 안 다룰 거예요. 나는 테일윈드 너무 지저분해. 싫어. 오케이. 첫 번째 그 투두원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개선이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저거죠. 컨펌 대화 당자고요. 프론트엔드 앱이 그 못생긴 그 웹브라우저 기본 컨펌 대화 당자 사용하는 건 안 되지. 프론트엔드 앱은.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컨텍스트 번역 상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 안 하고 그냥 리액트의 기본 컨텍스트 훅을 이용해서 구현할 거고 그런데 구현하기 불편하니까 방금 앞에서 설명을 한 이 컨텍스트 헬퍼를 사용해서 이게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하면 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편하죠. 이 컨텍스트 헬퍼를 이용해서 컨펌 대화 상자를 만들 거예요. 왜 전역 상태가 필요하냐? 그 어플리케이션 아무 곳에서나 컨펌 대화 상자를 열고 닫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아무 곳에서나. 그런데 열고 닫으려면은
컨펌 대화 상자는 화면에 보이는 상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얘기죠. 상태가 있어. 보이는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전역에서, 전역이란 말은 아무 곳에서나 컨펌 대화 상자를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보이는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가 전역 상태여야지. 그래서 그 전역 상태 UI 기능 구현할 때 전역 상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컨펌 대화 상자도 하나의 예고, 탭 같은 거 구현할 때 이렇게 탭 알죠? 뭐 탭이 있어서 탭 제목을 누르면 그 페이지가 보이고 다른 페이지는 안 보이지. 탭 기능 구현할 때도 만약에 그 탭 전환을 코드로 어플리케이션 전역에서 탭 전환을 해야 된다. 마우스로 클릭해서만 전환해야 된다면은 지역 상태로 탭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우스 클릭뿐만이 아니라 코드 여기저기에서 어떤 탭을 호출해가지고 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떤 탭이 열려 있냐가 전역 상태인 거죠. 또 뭐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메시지를 예를 뭐 저장했습니다. 뭐 또는 뭐 이게 뭔가 어플리케이션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잖아. 그 메시지도 컨펌 대화 상자처럼 메시지 대화 상자를 구현할 때도 어플리케이션 전역에서 메시지 대화 상자를 띄워야지. 이것도 전역 상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에라 그러니까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냥 아예 에러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세련되게 에러를 표시하려면 현재 페이지 가만히 있고 옆에 구석에 빨간색으로 그 에러 그 조그마한 그 풍선이라고 하다 풍선 안내처럼 그 어플리케이션 왼쪽 아래 구석이나 아니면 오른쪽 위 구석에 그 무슨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약간 붉은색 계열의 조그마한 그 풍선 같은 알림창이 딱 떠서 마우스로 클릭할 때까지 거기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러는 어플리케이션 전역에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에러 알림창을 딱 띄우려면 그것도 역시 전역 상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꽤 전역 상태가 필요할 일이 꽤 많은데 이런 방금 얘기한 것들이 다 UI 관련 UI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죠. 이걸 아까 외부 라이브러리, 뭐 주스탠드, 리덕스 이런 라이브러리로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까지 구현하는 건 매우 어색해요. 그 주스탠드나 리덕스 같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는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데이터 정도의 상태 관리 정도 하는 게 좋지. 이런 컨펌 대화 상자 또는 뭐 이런 에러 메시지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 전역 상태는 그냥 리액트 기본 기능 가지고 구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아무튼 헬퍼 라이브를 이대로 넣어놓고 자 넣어놓읍시다. lib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요 파일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main.tsx에 my context provider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그 전역 상태를 딱 한 줄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이거면 준비가 끝났고 자 컨펌 대상자 구현 이것도 라이브러리에 만들어 넣고 라이브러리에 만들어 넣는다는 얘기는 다음번 프로젝트에 그냥 소스 코드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들은 라이브러리에 넣어야지.
뭐야? 스포트 했는데 왜 베스트? 무슨 애란지 모르겠는데? 넘어갑시다. 어쨌든. 자, 이 설명은 좀 이따 하고 구현부터 합시다. 구현하고 실행하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6페이지까지 해서 컨펌 대화 상자를 구현했고, 자, 이제 앞으로는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은 되게 간단해. 이게 사용 방법은 여기 다 있어요. 앱 컴포넌트에서. 자, 구현한 소스 코드 설명은 좀 어려우니까 사용 방법만. 커스텀 훅이라서 use confirm 하면 돼요.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confirm을. 그러면 confirm 함수가 리턴돼요. 자, 이제 이 confirm 함수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confirm 함수, confirm 대화 상자를 보여줘야 될 때 confirm 함수로 출하면 되고, 첫 번째 파라메타가 바로 그 문자예요. 컨펌 대화 상자에 보여줘야 되는 문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라메타는 콜백 함수인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죠. if 뭐뭐뭐면 뭐뭐뭐 이건 절차적 프로그래밍이고 이런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에요. if 문도 사실은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문법이에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런 식인데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사용자가 당연히 OK를 눌렀을 때는 이 하늘색 콜백 함수를 호출을 하고 취소 누르면은 호출 안 하겠지. 자, 그렇게 구현됐어요. 그러면 요걸 다시 또 딜리트 아이템 함수가 바로 이거예요. 딜리트 아이템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 본문에서 컨펌을 호출해. 컨펌을 호출하면 컨펌 대화 상자가 떠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떠요. 거기서 OK 누르면 이 하늘색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고 캔슬 누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호출 안 하고 그냥 닫히고 사용하기 쉽잖아. 이 정도면 뭐 그 웹브라우저 기본 컨펌 그 함수만큼 사용하기 쉽죠. 실행해 봅시다. SASS 라이브러리 설치해야 되고 엥? 아 이걸 안 만들었구나. 서식 이건 앱 UI 서식이에요. 됐고 자 삭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컨펌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서 취소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기서 확인 누르면 자 이제 해야 될 일이 액션 함수가 호출돼요. 지금 액션 함수는 그냥 이렇게 얼러트 아직은 뭐 구현할 게 없어서 얼러트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이 얼러트도 이것도 컨펌처럼 웹브라우저 가장 기본적인 웹브라우저 그 메시지 대화 상자죠. 이것도 못생겼지. 이것도 컨펌처럼 그 얼러트라는 이름 그렇고 그냥 메시지라는 그 다이얼로그 컨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되겠지. 오히려 더 쉽지. 액션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기본 대화 상자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컨펌 대화 상자 구현 개선. 자, 컨펌 대화 상자를 사용하려면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위로 올라가서, 라이브러리에, 당연히 컨펌 대화 상자 사용하려면 라이브러리에 컨펌 요거랑 소스 코드 요거랑 컨펌 서식 파일 두 개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 당연하지. 사용해야 되니까 있어야지 당연히.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그냥 수정 안 하고 그냥 재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데 약간 거슬리는 부분, 귀찮아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걸 해야 돼요. 여기 그 컨펌 대화 상자도 컴포넌트야. 컴포넌트가 앱에 한 개는 존재해야지. 이건 소스 코드고 여기 요건 컨펌 대화 상자를 컴포넌트예요. 이 컴포넌트를 구현한 소스 코드고 이 컴포넌트가 앱에 이렇게 버추얼 돔 태그 부분에 하나는 있어야죠. 그걸 어디다 넣어도 좋은데 뭐 앱 컴포넌트에 넣어도 좋고 아니면 이것처럼 메인 컴포넌트에 넣어도 좋고 어딘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넣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 깜빡하고 안 넣을 수가 있죠. 라이브러리는 깜빡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임포트 할 때 에러가 나니까.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그 LIB 폴더를 통째로 복사할 테니까. 다음번 프로젝트 할 때. LIB 폴더는 그냥 폴더 자체를 통째로 다음번 프로젝트로 복사하죠. 파일 하나하나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안 귀찮은데, 이 main.tsx를 수정해서 이거 넣는 부분이 귀찮아. 이걸 자동화할 수는 없는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8페이지인데, 사소한 수정이지만 좀 귀찮아. 매번 컨펌 대화 상자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마다 이 main.tsx에 요거 넣는 수정을 해야 돼. 귀찮아. 사소하지만 귀찮아. 컨펌 컴포넌트가 앱에 어딘가에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처럼 main.tsx에 있어도 좋고 app.tsx에 있어도 좋고 아니면 아까 구현했던 그 컨텍스트 헬퍼에도 컴포넌트가 있었죠. my context provider 이것도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어차피 전역 상태 때문에 여기 이 my context provider 컴포넌트도 여기 넣어야 하잖아. 그러면 얘도 넣고 두 개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컨펌 컴포넌트가 어딘가에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안에다 넣어버리면 되지. 그래서 넣었어요. 여기에 넣어버렸어요. 이 children 앞부분에 넣었는데 이 children이 누구냐면은 my context provider의 내용이니까 결국은 이거하고 똑같아. 얘가 children이야. my context provider의 children이 요 내용 얘죠. 얘 앞부분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도 이 children이 그 앱이니까 똑같아요 지금. 그 버추얼 돔 트리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면 그러면 여기는 어디지? 아, 메인이지. 얘는 이제 안 넣어도 되죠. 그리고 실행이 다 새로 고침한 다음에 실행 잘 되는지 보면 잘 되죠.
자, 이제 컨펌 대화상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그냥 다음번 프로젝트 할 때 LIB 폴더를 통째로 이전 프로젝트에서 LIB 폴더만 통째로 복사해 가기만 하면 되고 더 할 게 없죠. 그러니까 편하죠. 그리고 사용 방법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간단하죠. 그 학기 초에 얘기했지만 리액트가 상당히 로우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프레임워크는 초급자들이 사용하기 쉽지. 그래서 앵귤라나 Vue.js 쪽은 이렇게 초급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좀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점, 사용하기 쉽다. 단점, 내 맘대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는 아니다. 자, 리액트는 반대로 뭐가 갖춰져 있지 않아. 리액트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로우 레벨 기능만 있고, 뭘 할래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쓰거나, 이 컨펌 같은 것만 해도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구현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둘 다 좀 문제가 있죠. 만들어 쓰는 건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가져다 쓰는 건 유행이 몇 년 안 가. 그리고 회사마다 또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또 다르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회사는 테일윈드 쓰고 있고, 그러면 테일윈드로 구현한 컨펌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고 있겠죠. 또 어떤 회사는 SASS 쓰고 있고. 리액트 쪽이 공부할 것도 많고, 자주 바뀌고 좀 어려워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쉴 텐데, 여러분은 좀 어렵겠지만, 이 컨펌 대화상자 구현은 그래도 여러분이 읽고 이해해 볼 만 할 거예요. 컨펌 대화상자 이 구현에 또 방금 구현한 이 전역 상태, 요거 컨펌 컨텍스트 전역 상태, 이 헬퍼를 이용해서 전역 상태 구현했고, 요 구현한 코드하고 이 서식 부분 자세히 설명 적어놨고 이해할 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이것과 똑같은 구조로 메시지 다이얼로그, 뭐 에러 다이얼로그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두 가지 방향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만 사용 방법만 공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건 내가 만들어 보는 공부도 해야 돼요. 둘 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사용만 할 줄 알면 그건 초급이에요. 언제부터 중급 고급이냐면 내가 만들 수 있어야 그때부터 중고급 개발자인 거죠. 중급이지. 내가 만들 수 있어야 중급이고, 언제 고급이냐면 내가 만든 걸 우리 팀이나 우리 회사나 더 나아가서 인터넷에 많은 다수의 개발자들이 내가 만든 GitHub 리포지토리에 좋아요 누르고 가져다 사용한다. 그때부터는 유명인이지. 이름이 알려지는 유명한 고급 개발자가 되는 거죠. 또 장기적으로 고급 개발자를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초급 때부터 조금씩 공부해 나가야죠. 아하. 이거 디버밍 할 때 넣어놓고는 안 지웠네. 요 콘솔 좀 보고 지웁시다. 오케이. 설명은 여기까지고,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컨펌 대항자 구현을 분석해 보세요. 실습을 합시다. 10분 쉬고 그 다음 실습을 합시다. 자, 봅시다. 컨펌 대상자 구현, 이 컨텍스트 헬퍼 코드는 이해 못해도 좋아요. 너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컨펌 대상자 구현 이 정도는 뭐 리액트 개발자라면 이해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심각하게 어려운 구현이 아니에요. 좀 리액트답게 어렵기는 해. 뭐 학기 초에 경고한 것처럼 리액트는 어려워요. init value, 이 컨펌
컨텍스트 전역 상태의 초기값, visible, 보이냐 안 보이냐죠. 그다음 메시지, 그 컨펌 대화상자 메시지, 그다음에 액션,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실행할 액션. 이 이니트 밸류는 이, 이 초기 값은 이 값의 타입이 이런 구조다라는 의미지. 사실 이 액션 함수 호출 안 돼요. 그냥 요런 타입의 함수다. 그다음에 이 메시지, 이 비문자열도 대상자 화면에 안 보이겠지. 그냥 말 그대로 초기 값이에요. 사용 안 되는 초기 값. 아무튼 사용은 안 되지만 일단 초기 값으로 create my context 전역 상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전역 상태를 사용해야죠. use context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리턴이 돼. 여기 이 배열이 리턴되는데 use state처럼 첫 번째 요 값이 그 상태 값이야. 상태 값은 객체죠. 이 visible message action 객체. 그 다음에 use state하고 똑같이 이 배열의 두 번째 요 값은 setter야. set 함수. 상태의 값을 set 하는 거. 근데 뭐 set, confirm, context 뭐 이런 이름 길게 붙이기 귀찮아서 그냥 setter라고만 했어요. 아무튼 현재 상태값, 그 다음에 setter. 근데 현재 상태값이 객체니까 구조분해 할당 문법으로 아예 속성을 쪼개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OK 버튼, 캔슬 버튼 눌렀을 때 해야 될 일. 일단 OK 버튼이나 캔슬 버튼 둘 다 대화 상자를 안 보이게 해야죠. 이 init 밸류를 set하면 visible이 false니까 안 보여요. 대화 상자가 닫히죠. 이것 때문에. visible이 true면 대화 상자가 보이고 visible이 false면 대화 상자가 안 보여요. 렌더링이 안 돼요. 그런데 파라메타 OK, 불린 OK 버튼이 누졌을 경우에만 액션 콜백 함수를 호출하죠. 자, 대화 상자 비저블이 true일 때는 여기 밑에 노란색 이 비저블 요 값이고 요 값 이 전역 상태의 값이 객체인데 그 객체에 비저블 속성이 있죠. 구조분해 할당 문법 비저블 속성 값을 구조분해 할당 문법으로 꺼냈죠. 이 값이 true이면 노란색 부분이 렌더링이 돼요. 이게 컨펌 대화 상자야. 그리고 이 값이 false면 이 물음표에서 콜론 뒷부분이 false일 때 이 부분이 렌더링 되죠. 이게 비어있는 태그란 뜻이고 리액트에서 비어있는 태그. 비어있잖아. 비어있는 태그가 렌더링 된다. 즉 아무것도 렌더링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즈블 속성값이 true이어야만 컨펌 대화 상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가 여기 렌더링 되죠. 이 메시지는 이 현재 전역 상태의 이 메시지 속성값 요거 비저블 메시지 액션 이 전역 상태 값이 객체인데 객체 속성을 지금 구조분해해서 꺼낸 거죠. 비저블 메시지 액션 이 액션을 꺼낸 걸 여기서 호출하고 있고 액션 함수 이 메시지는 대화 상자 여기 렌더링 되고 그 다음에 요 핸들러는 요 핸들러고 뭐 이 정도 구현은 이 컨펌 대항자 구현 정도는 쉽죠. 이 정도는 잘 이해해야 돼. 어려운 건 요거죠. use confirm. 이 부분이 여러분 수준에서 매우 어렵죠. 이게 커스텀 훅인데 이런 커스텀 훅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건 벌써 초급은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란 얘기예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야 중급 고급이야.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서 여러분이 이해 안 갈 거예요. 리액트가 어려운 이유.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니. 그래서 리액트 맘먹고 공부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적당히 공부해서 이해가 되는 기술이 아니야. 함수형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래서 나는 리액트가 진로다라고 생각되는 학생은 그 자바스크립트 고급 문법,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 기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 부분 안 하고 리액트만 열심히 붙들어봤자 초급 상태를 못 벗어나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초급 개발자 수요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 현업에서 하는 얘기야. 그 현업에서는 이제 그 주니어 개발자라고 얘기하는데 주니어 개발자 모집을 눈에 띄게 안 한대요, 요즘. 자기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변 회사들 다. 내가 느끼기도 그래요. 그래서 한 인공지능 전에는 리액트 초급 개발자도 취업이 됐는데 이제는 취업 개발자 취업문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리액트 초급을 떼려면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려워요. 아무튼 되돌아와서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use conform이라는 커스텀 훅. 왜 커스텀 훅이냐면 여기 다른 훅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다른 훅을 사용하는 함수가 커스텀 훅이에요. 그리고 커스텀 훅은 이름이 use로 시작해야 돼. use 컨텍스트 전역 상태, conform 대화상자 전역 상태를 사용하고 있죠. 이 리턴 값이 요건데 첫 번째 항목이 객체고 두 번째 항목이 세터인데 얘는 첫 번째 항목 그 현재 전역 상태 값은 사용 안 해. 사용 안 하니까 이 콤마 앞부분이 비었어요. 세터만 사용할 거라서. 이 세터만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이거 전형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인데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어요. 리턴되는 게 함수야. 화살표 함수. 이 부분이 그 함수의 리턴되는 함수의 파라메타 부분이고 이 화살표 뒷부분이 리턴되는 함수의 본문이에요.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어요. 이 리턴되는 함수가 본문에서 이 세터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터 함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 이 use 컨텍스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터 함수를 왜 사용하느냐? 이거 visible 값을 true로 셋하려고. 그래야 대화상자가 보이니까. 그래서 리턴되는 요 함수를 호출하면 대화상자가 렌더링이 돼서 화면에 보여요. 왜? visible이 true니까. 그리고 여기 메시지하고 액션도 넘겼고 이 메시지하고 액션은 이 함수의 리턴되는 함수의 파라메타로 메시지하고 액션이 전달되어야 되고 이걸 컨펌 다이얼로그에 전달해서 컨펌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화면에 보이게 만드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하죠.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한다. 이게 전형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고차 함수야. 이런 부분 익숙해지기까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객지장보다 익숙해지기가 좀 더 어려워요. 아무튼 저런 use conform 그걸 사용해야죠. 여기 앱 컴포넌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use conform 커스텀 훅을 호출하면 함수가 리턴돼요. 그 함수 이름이 conform이라는 이름이 매우 적당해. 이 함수를 호출하면 conform 대화상자가 화면에 렌더링이 돼서 보여요. 그리고 이 conform 대화상자의 첫 번째 파라메타는 메시지, 두 번째 파라메타는 액션. 내부 구현은 어렵지만 사용은 쉽죠.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장점이야. 내부 구현은 굉장히 어려운데 사용하기는 쉬워. 재사용도 잘 되고 사용하기도 쉽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객체지향보다 조금 더 고급이고 그래서 좀 객체지향으로 구현하기 힘든 분야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빅데이터가 넘어갔지 먼저. 그리고 지금 프론트엔드가 넘어가고 있네. 예상외로.
오케이. 그 다음 서식도 중요한데, 서식도. 여기 밑에 설명을 추가했는데, 이 부분부터 봅시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 SCSS 문법이지, 표준 CSS 문법이 아니에요. 표준 CSS 문법은 저렇게 서식이 이렇게 중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SCSS 문법 중에 가장 편한 게 저렇게 서식 중첩되는 부분. 그래서 직관적이야, 이게. 편해. 그러니까 요 태그, 요게 서식을 적용할 태그. 그리고 엥? 어, 어, 여기 없구나. 오케이. 자, 요 태그 안에 또 이게 서식을 적용할 태그, 이게 서식이죠. 이것도 서식을 적용할 태그, 이게 서식. 그런데 또 중첩됐어. 이 부분이 서식을 적용할 태그, 또 서식. 이렇게 중첩되는데, 이게 직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요 태그 내부에, div 태그이면서 id가, 샵이니까 id죠. id가 conforming 태그에 요 서식이 적용되는데, 그 안에 또 이게 있죠. 즉, 요 태그 내부의 요 태그에 요 가 서식이 적용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나 서식도 요 태그 내부에 있는 요 태그에 샵은 id를 말해요. id가 모달인 태그.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요 태그 내부에 있는 샵 모달 내부에 있는 버튼 태그죠. 그런데 버튼 태그인데 버튼 플러스 버튼이지 이것도 매우 유용한 CSS 표준 실렉터예요. 표준이 아니 플러스 실렉터만큼은 이것은 버튼 태그들이 그 연속으로 있는 버튼 태그들 중 선두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버튼 태그들한테 서식을 적용할 때 이런 식으로 CSS 실렉터 플러스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앞부분에 요 태그가 있고 플러스 뒷부분에 요 태그가 있으면 이 뒷부분에 있는 태그에만 서식을 적용한다. 플러스가 뭘 말하냐면 요 태그 바로 뒤에 있는 요 태그에 서식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버튼 태그 바로 뒤에 있는 버튼 태그에만 서식을 적용한다. 그러면 선두에 있는 버튼 태그는 서식을 적용 못 받지. 앞에 버튼 태그가 없으니까.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것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있는 태그들한테만 서식을 적용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흔한데 이렇게 구현해야 될 일이 흔한데 어디 갔지? 안 보인다. 아 여기 있다. 뭐냐면 이거 margin left 태그들이 연달아 쭉 있으면 사이사이를 떼야 돼. 근데 사이사이만 떼야지. 선두 태그의 margin left는 버튼 사이가 아니잖아. 선두 태그는 margin left가 없어야죠. 두 번째 태그부터 margin left가 있는 거죠. 딱 이게 전형적인 예예요. 그 연속으로 쭉 있는 것들 사이사이를 떼울 때 저게 정확한 서식이에요. 이 서식 이 플러스만큼은 이게 중첩된 건 CSS 확장 문법이지만 이 플러스 실렉터만큼은 표준 문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CSS 서식으로 그 모달 대화 상자 구현할 때 흔히 이렇게 해요. 백드롭이라고 그래. 백드롭. 이 백드롭이 뭐냐면 이거 모달 대화 상자가 뭐냐면 이 대화 상자에서 뭐 확인이든 취소든 하기 전까지 그 뒤에 영역을 클릭할 수 없는 이걸 어쨌든 닫아야 그 뒷 영역을 뭐 클릭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을 다 독점해버리는 이런 대화 상자를 모달 대화 상자라고 불러요. 이 웹에서 모달 대화 상자를 구현하는 방법은 뒤를 클릭 못하게 막아야 돼. 어떻게 막냐면 회색 영역으로 막아버렸는데 그게 이거예요. 아이디가 백드롭인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가 요거죠. 자, 얘로 뒤를 다 모달 대화 상자 뒷 배경을 요 태그로 다 막아버렸는데 막아버려야 되니까 얘가
그 포지션이 fixed, 이 포지션이 absolute여도 되고 포지션이 fixed여도 되고 아무튼 이러면 붕 떠. absolute 여기 absolute 해도 되겠다. absolute든 fixed든 이 태그는 다른 태그 위에 붕 떠요. 그리고 붕 띄운 다음에 이게 좌표 00 좌표가 화면 왼쪽 위고 width 100%, height 100%가 이게 픽스 태그 혹은 앱솔루트 태그 포지션이 픽스드나 포지션이 앱솔루트인 태그의 경우에 width 100%, height 100%면 그 웹브라우저 창을 가득 채워요. 왼쪽이 구석부터 가득 채워. 요 샵 백드롭 태그 즉 요 태그가 이 div 태그가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워. 그리고 얘 색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000이니까 검은색이고 0.2는 투명도를 말해요. 아, 불투명도. 그 투명도가 아니라 불투명도. 불투명도가 20%야. 1이면 100%. 아니다. 맞아요. 불투명도가 1이면 100%고 0이면 불투명도가 0이란 말은 완전히 투명하다는 얘기지. 요 네 번째 값이 0이면 완전히 투명. 완전히 투명이면 안 보여. 1이면 완전히 검은색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죠. 얘가 1이면. 그럼 0.2면 0에 가까우니까 꽤 투명하죠. 검은색이 꽤 투명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꽤 투명한 검은색 유리로 그 배경을 덮어버렸어요. 뭐의 배경이냐면 모달의 배경, 뒤에 모달의 배경이죠. 모달 대상자의 뒷배경을 그 검은색 투명 유리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기 회색 영역을 클릭해봤자 이 div 태그가 클릭을 다 받아. 그걸 뒤로 안 넘겨. 그러니까 뭐 투명하기 때문에 삭제 버튼이 보이긴 보이지만 클릭해봤자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백드랍을 클릭하는 거라서 반응을 안 하죠. 이게 모달 대상자 배경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고 여기를 앱솔루트 해도 돼요. 여기 픽스드 앱솔루트 갖고 그다음 모달 대상자 포지션 렐러티브 그다음에 width는 fit 컨텐트 이름 그대로예요. 내용에 딱 맞는 크기 그다음에 left가 50% 부모 이게 100% 50%가 이게 이거와 부모 영역의 크기의 몇 %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부모 영역의 크기의 100%니까 부모 영역을 꽉 채우는데 포지션 픽스나 포지션 앱솔루트는 부모가 저 웹브라우저 창이에요. 포지션 픽스나 포지션 앱솔루트는 웹브라우저 창이 부모고 웹브라우저 창의 크기의 100%니까 창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 많은 말을 내가 강의 노트 적을 수는 없고 지금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아주 흔한 서식 기법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 다음에 얘는 딱 부모 영역의 반절이네. 부모는 백드랍이고 이 샵 모달이 백드랍 안에 있죠. 그래서 샵 백드랍이 웹브라우저 창을 가득 채우니까 그럼 샵 모달의 레프트 좌표는 화면 한가운데가 레프트 좌표예요. 탑 좌표는 화면 한가운데에서 30%좀 그러니까 위쪽이죠, 약간.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레프트 좌표가 한가운데면 이 샵 모달 태그가 화면 한가운데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림판 자, 이 흰색 영역이 화면 웹브라우저 창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모달 대화 상자의 왼쪽 레프트 좌표가 화면 한가운데라는 얘기는 이렇단 얘기죠. 그 탑 좌표는 30%니까 한 이쯤 되고 이 정도 위고 30%. 레프트 좌표는 화면 한가운데야. 그럼 여기에 위치지. 자, 얘를 왼쪽으로 보내야 돼. 얼마만큼 왼쪽으로 보내야 되지? 요 검은색 이 태그의
width의 반절만큼 왼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반절만큼이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왼쪽으로 가면 아이고. 그렇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얘를 이만큼 왼쪽으로 보내야 돼. 그래야 한가운데예요. 그럼 그만큼이 얼마냐? 얼마냐면은 아이 그냥 말로 넘어갑시다. 그걸 하는 게 이거예요. transform, translate. 이게 transform, translate 이게 이동이에요. 이동인데 마이너스 50%. 여기서 50, translate에서 퍼센트는 부모 영역의 크기가 아니고 나의 크기예요. 나 50%면 나의 내 태그 나 크기의 반절만큼을 이동하는데 마이너스 값이면 x 값이 마이너스면 왼쪽이에요. 플러스가 오른쪽이고 왼쪽으로 내 크기의 반절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자 이제 이 샵 모달 태그가 정확히 가로 방향으로 화면 한가운데에 가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 50은 왜 했는지 이거 위로 마이너스 y좌표가 마이너스 50이면 위로 보내는 건데 이거 위로 보낼 필요 없는데 이건 내가 무심코 실수했다. 그냥 강의 자료 만들려고 두다다닥 한 거라서 이런 실수가 조금씩 있어요. 이건 그냥 y좌표는 안 가도 되지. 응? 응? 수가 0이면 탑이 30%인데 이렇게 되네. 탑이 30 이게 30이야? 이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요. 알고 구현했을 텐데 이 y좌표 마이너스 50은 왜 했는지. 왜냐면 탑이 30%면 꽤 위쪽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30이란 말이야? 1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0이야? 열합시오. 그러면 여기를 90으로 하면 어디야? 아, 저 아래네. 아, 분모 영역의 크기가 분모 영역이 꽤 크구나. 왜 이렇게 크지? 내가 웹브라우저 창을 쭉 확대해서 그랬네. 오케이, 다시. 맞아요. 이해 안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웹브라우저 창을 확대한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자, 탑이 30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30% 맞지? 30% 맞죠? 여기가 한 50%쯤이 여기 한가운데가 50%니까 여기 탑 좌표가 30%쯤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은 내용이 저 꼭대기에 몰려 있으니까 이 위치가 어색하지만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화면 웹브라우저 창을 가득 채우잖아. 내용이 웹브라우저 창 가득 채웠는데 저 위치에 있는 건 나쁘지 않죠. 더 위로 보낼 필요 없어요.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50 할 필요 없어. 탑 위치가 웹브라우저 창 30%쯤에 있는 건 오케이야. 자, 모달 대하당자 배경은 흰색이고 박스 섀도우 그림자 있고 모서리는 약간 둥글고 패딩 나머지는 다 아는 얘기니까 말 안 해도 되겠고 얘도 버튼 태그 얘네들도 다 아는 얘기고 요것만 설명하면 되겠다. 요거 밑에 적어놨는데 버튼 태그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건 이 웹페이지 전체의 버튼들에 다 적용돼요. 왜냐하면 어디 내부에 들어있지 않고 그냥 바깥에 있는 버튼이죠. 좀 중첩되지 않았지. 그 말은 이 웹브라우저 창 전체 모든 버튼 태그에 이 서식이 다 적용된다. 뭐가? 이 라 부분이 이 버튼. 그리고 이건 앰프센트 문자는 CSS 확장 문법이에요. 요 앰프센트가 얘를 말해요. 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태그. 그래서 앰프센트 콜론 액티브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앰프센트 콜론 액티브는 버튼 콜론 액티브하고 같아요. 즉 콜론 액티브는 어떤 태그를 누르고 있을 때 상태가 콜론 액티브야. 즉 눌러진 상태의 버튼한테 마 서식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앰프센트 점 블루는 마찬가지로 버튼 점 블루예요.
버튼 점 블루라는 건 요거죠. 버튼 태그면서 점 블루, 클래스 네임이 블루. 그래서 여기 앰프센트 이렇게 앰프센트 점, 앰프센트 콜론 이렇게 딱 붙였을 때는 앰프센트 이렇게가 필요해요. CSS 확장 문법. 오케이. 이 구현, 저 정도 구현은 이해하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구현 시험에 전역 상태를 구현하라. 컨텍스트, 유스 컨텍스트 훅을 이용해서 전역 상태를 구현하라. 라는 구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든 전역 상태 구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건 구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재미로. 그 웹에 SVG 태그가 있어요. 이 SVG가 Scalable Vector Graphics의 약자예요. 스케일러블, 그러니까 축소 확대를 스케일이라고 하죠. 축소 확대, 스케일. 축소 확대해도 매끄러운 벡터 그래픽이라는 약자예요. 이 SVG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웹에서 표준 웹 태그로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도 아닌데 태그만 가지고. 그래서 웹에서 사용하는 비트맵 아이콘 1세대 아이콘은 비트맵 포토샵 가지고 만들었었어. 옛날에 웹 디자이너가. 이게 포토샵 웹 디자이너들이 퇴출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자, 이제 요즘 웹은 비트맵을 싫어해. 비트맵 퇴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웹 디자인 할 때 포토샵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 퇴출 분위기야. 알면 좋지만 몰라도 돼. 그다음에 2세대 아이콘은 폰트 파일 형태의 아이콘이 2세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전히 2세대 아이콘 많이 쓰고 있는데 미래 앞으로는 이게 대세예요.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 SVG 태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아이콘 이게 요즘 트렌드고 이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그래픽 품질 1세대가 포토샵이 퇴출되고 있는 이유 비트맵은 축소 확대할 때 품질이 떨어져. 비트맵은 우둘투툴한 그 확대하면 우둘투툴한 그 점이 보이죠. 픽셀이. 그래서 퇴출이에요. 그 다음에 폰트하고 SVG는 폰트도 스케일러블해. 2세대, 3세대는 오케이인데 그러면 폰트보다도 SVG가 좋은 이유 융통성 선 굵기, 색상, 뭐 회전 등등 이런 것을 훨씬 더 SVG가 더 융통성 있게 마음대로 변형시키기가 쉬워요. 뭘로? CSS 서식으로. 이 정도 배경 지식만 기억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구형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간단히 이 정도 구현으로 실행해 봅시다. 자, 이 정도. 그 메뉴 아이콘이죠. 메뉴 아이콘의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
저 정도 간단한 그래픽은 간- 이렇게 간단히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설명, 아까 쉬는 시간에 부랴부랴 설명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라고, 그냥 재미로 구현한 거라서 설명 생략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컨텍스트 메뉴. 점점점 메뉴 아이콘에 마우스가 위치하면 컨텍스트 메뉴가 이렇게 팝업 돼서 나타나는 기능을 구현하려고 해요. 이거 구현 쉬워, 생각보다. 굳이 라이브러리 안 써도 돼요. 이 안 보이던 게 팝업 돼서 푹 나오는 그런 구현 할 때 매우 유용한 게 콜론 호버 CSS 셀렉터 이용하면 이렇게 안 보이던 게 팝업해서 보이는 기능 상당히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요령만 좀 익혀두면 응용할 때가 많은 콜론 호버 CSS 셀렉터 잘 봐두기 바래요. 이 요령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건 거의 서식으로 구현한 건데, 자, 여기, 지금 여기에만 구현했어요. 지금 점점점 여기에 마우스가 가면 이렇게 딱 메뉴가 보여. 그리고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안 보이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태그 부분은 이 노란색이 다야. 여기 이 vertical 3 dot 아이콘, 그 다음에 메뉴 부분이 이거죠. UL, LI 태그. 태그 부분은 별거 없지. 나머지는 다 서식만 가지고 구현한 거예요. 내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요 부분 서식을 읽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지금 모르는 내용이 거의 없어. 다 조합해서 응용했을 뿐. 여러분이 다 아는 서식들이야.
자, 봅시다. 여기 방금 설명을 좀 두 개 추가했는데, 이게 메뉴, 그러니까 요 점점점, 요 아이콘을 스팬 태그로 지금 묶어놨어요. 그 스팬 점 메뉴야. 그 아이콘이 그래서 여기 스팬을 묶었어. 스팸 태그로 꼭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스팸 태그로 묶었냐면 이렇게 한 줄에 여러 개 나와야 되니까. 아무튼 어디야? 어디로 갔지? 아, 여기 있다. 스팸 태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서식을 구현하려면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부터 적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본값인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면 서식 적용이 먹히지 않고 무시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인라인 태그에 이렇게 복잡한 서식을 인라인 태그에 하려면 안 되니까, 안 먹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부터 해라 라는 거 기억하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메뉴를 구현했죠. UL 태그가 이렇게 메뉴를 묶은 거고, 메뉴 하나하나가 li 태그예요. 자, 얘도 딱 봐도 모양을 보면 떠 있는 게 느껴지죠. 지금 밑에 뭐가 있든 떠 있어요. 얘가 이렇게 팝업해서 떠야 되죠. 떠 있는 태그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그다음에 UL 태그 기본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여백을 제거하려고 패딩 0. 그다음에 margin 이거 필기시험 나오지 않았나? 아무튼 이게 시계 방향으로 12시, 3시, 6시, 9시 방향이죠. 12시 방향이 마이너스 10. 마진 값이, 탑 마진 값이 음수이면 위로 가는 거예요. 여백이니까. 여백이 양수면 아래로 밀리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태그를 좀 위아래로 좀 이동해야 되겠다 할 때, 이것처럼 마진 값을 이용하는 것도, 왼쪽, 오른쪽 이동도 마찬가지. 레프트 마진 값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고, 레프트 마진 값이 음수면 왼쪽으로 가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마진 값 가지고 포지션 앱솔루트로 위로 띄운 다음에 이 마진 값, 레프트 마진, 탑 마진 가지고 위아래 좌우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조금 옮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메뉴가 안 보여. 처음에는 안 보이지. 그러면 언제 보여야 되느냐? 마우스가 여기로 딱 갔을 때. 이게 지금 그 메뉴, 여기 스팬 메뉴 태그죠. 여기 지금 마우스, 요 태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스팸 메뉴에 요게 있고, 얘가 이 내부 들어가 보면 SVG 태그예요. 이 vertical 3 dots. 이건 컴포넌트고, 이 컴포넌트 안에 루트 태그가 SVG, 그래픽 SVG 태그죠. SVG 태그, UL 태그죠. 이걸로 메뉴가 구현됐는데, 요 둘 중에 하나의 마우스가 올라가 있으면 메뉴가 보여야 돼. 그래서, 간단해요, 이거야. UL 태그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 있든, SVG 태그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 있든, 그걸 묶어서 포함하고 있는 스팸 메뉴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거지. 자식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 있으면 그걸 포함하고 있는 부모 태그에도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에 내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지. 대한민국 안에 서울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요 SVG 태그 위에 마우스가 있든 UL 태그 위에 마우스가 있든 결국은 요 스팸 태그 위에 마우스가 있는 거죠. 서울시에 내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앰프센트가 이거 묶어준 얘죠. 얘. 스팸 태그. 스팸점 메뉴. 앰프센트 콜론 호버. 즉 스팸 태그 위에 마우스가 있어. 그리고 한 칸 띄고 CSS 서식에서 한 칸 띈 건 뭘 말하냐면은 요 태그 아래에 있는 요 태그의 서식을 적용하라. UL 태그의 서식을 적용하라. 어떤 서식? 비저블. 즉
스팸 태그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UL 태그가 보이게 돼요. 간단한 기법이야. 이거 써먹을 때가 많아요. 잘 이해하기 바래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간 스팸 태그에 들어있는 SVG 태그. 아까 SVG 태그가 융통성이 좋다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CS 서식으로 서식 적용하기가 쉬워요. 여기 fill red SVG 태그에 채워진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fill 속성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채워진이라는 뜻이야. fill 색. 그래서 red로 바뀌어요.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점점점은 빨간색이 되고 UL 태그로 구현한 ULLI 태그로 구현한 메뉴는 보이게 되고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다시 인비저블 하게 되고 간단하죠. 자, 이제 남은 거 li 태그 클릭했을 때 on클릭 뭐뭐뭐 이것만 넣으면 되지. 그럼 메뉴 구현 완성이지. 자, 지금까지 소개한 기능을 이용해서 투두 앱 두 번째 버전을 구현할 거예요. 10분 쉬고 봅시다. 자, 그래서 앞에서 지금 쭉 얘기했던 그런 구현했던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투두앱 구현에 활용을 하는 그 예예요. 라이브러리 구현, 컨텍스트 헬퍼, 뭐 전과 동일한 코드 그대로고, 그 다음에 컨펌, 이것도 컨펌 대화 상자 앞에서 설명한 코드 그대로고, my icons, SVG 그래픽으로 아이콘 구현한 거 이것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SVG 이거 공부할 때 꽤 좋은 흥미로운 튜토리얼이 있던데 요거 추천해요. svgtutorial.com. 아주 예제가 그리 어려운 예제도 아니면서 매우 멋진 예제 svgtutorial.com.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왼쪽 첫 번째 그 튜토리얼이 왼쪽 이거 구현하는 거예요. 먼저 빨간색 서클 이렇게 구현했고 그다음에 주황색 사각 렉탱글 그다음에 또 주황색 서클인데 내부는 칠하지 않는 서클 두 개, 렉탱글 하나로 저 왼쪽 저걸 구현했죠.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한 도형을 조합해서 이런 거 트리도 그리고 이 진저브레드 이것도 언뜻 그림 보면 이것저것 그릴 게 많아 보이는데 이 굵은 선으로 구현했어. 이거 팔하고 이 다리가 굵은 선이야. 선 하나야. 가로선 하나, 다리 부분에 이게 즉 선 세 개로 팔 다리를 구현한 거예요. 가로선 하나, 선 두 개 다리, 그다음에 원으로 얼굴 하나, 눈하고 단추도 원. 그다음에 입은 사각형인데 모서리를 둥글게 한 거고. 기본 도형 몇 가지만 가지고 매우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그런 튜토리얼이고 설명인데 매우 좋은 것 같아요. 흥미로워. svgtutorial.com. 그래서
SVG 공부하면은 저런 아이콘 구현할 수 있는 게 기본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잘 보니까 그 간단한 게임 같은 거, 뭐 애니메이션, 이게 아주 발전 가능성이, 이게 이것저것 응용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SVG 공부해둘만.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당장 뭐 몰두해서 공부는 아니지만 관심 갖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 나는 라이브러리를 잘 안 쓰고 다 만들어 쓰는 게 좋은데 그 UI 만들 때 기본 저 체크박스 같은 게 좀 못생겼잖아. 그래서 체크박스도 새로 만들고 라디오 버튼도 새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까 고민했는데 SVG 그래픽으로 구현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애니메이션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매우 흥미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시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 SVG 그래픽으로 아이콘 만드는 거 그대로고. 자, 앱 구현. 마이 투두 구현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뭐 어느 부분이 구현 일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안 달라졌어.
자, 뭐, 기능부터 보자면, 이 아이디는 이제 출력 안 하고, 넘버, 그 넘버를 출력할 거고, 넘버는 내가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지정할 수 있게 할 거고, 지금 이거 약간 더 기능 더 확장할 거예요. 수정 기능도 넣을 거야. 넘버도 수정하고, 제목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 이제 이거 메뉴에서 뭐 완료, 미완료,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고, 수정 기능은 아직 구현 안 했고, 삭제 누르면 컨펌 이거 확대해서 지금 한가운데가 아닌 확대해서 그렇고, 이렇게 화면 거의 한가운데 약간 위에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확인 누르면 삭제되고,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죠. 뭐 구현해서 뭐 유스 컨펌 이건 당연하고, 유스 컨펌 했기 때문에 여기 딜리트 투두 컨펌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삭제 액션 메소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여기 마지막 아이디 구하는 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이거 투두스 이게 투두 목록이죠. 맵 배열의 맵 메소드 투두 객체 각각에 대해서 아이디 값만 모아요. 그러면 이 맵 메소드에 의해서 투두 객체들의 아이디 값만 모은 아이디 값 배열이 만들어지죠. 그 아이디 값 배열을 전개해 가지고 여기에 넣어버려. 그러면 그 아이디 값 목록이 쭉 들어가죠. 그런데 혹시 투두스 목록이 비어 있을 수 있잖아. 비어 있을 경우에는 전개돼서 들어가는 숫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으로 0을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투두스 배열이 비었다. 그럼 맥스가 여기 첫 번째 0이고 있다. 그럼 있는 것 중에 최고 값이 맥스 값이 나오죠. 그 맥스 값 플러스 1이 새 아이디. 자,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장점이야. 훨씬 직관적이고 간결하잖아. 물론 익숙하다는 전제하에. 오케이.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죠. 지금 요 투두 마이 투두 요 정도 구현 난이도는 거의 초급이에요. 초급 난이도가 리액트 초급 난이도가 이 정도예요. 지금 여기 뭐 컨펌 그다음에 뭐 마이 컨펌 대화 강좌 구현 그다음에 저 컨텍스트 헬퍼 이런 거 구현은 커스텀 훅이 들어가니까 중고급인데 만들어져 있는 훅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건 뭐 초급. 그래서 약간 중고급까지 안 가. 이 정도 구현은 익숙하게 할 줄 알아야 이제 리액트 개발자인 거죠. 리액트가 좀 어려워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여기 수정 기능 구현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CSS 서식으로 쉽게 구현을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마우스가 가기만 해도 메뉴가 팍 나오게.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익숙한 기능이 아니야. 사람들한테 익숙한 기능은 여기를 클릭해야 메뉴가 나와야죠. 클릭해야.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나오게 하려면은 클릭할 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스케이프 키 누르거나 바깥쪽 클릭하면 이제 닫히거나 해야죠. 이러려면은 CSS 서식만으로 구현 못하고 다시 리액트로 또 구현해야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거 그 아우터 그 마이 컨테이너 맨 처음에 설명한 거 있죠. 어디 설명했냐면 이것도 강의 노트 업데이트 해놨는데 코드만 붙여넣어놨죠. 그 유스 컨텍스트 후 강의 노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요걸로 메뉴를 구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태를 구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이투두 구현이 잘 이해되는 학생은, 즉 나는 리액트 잘 수업 따라 진도 따라하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다. 자, 그럼 도전해 보세요. 뭘 도전하냐면 이걸 클릭했을 때 메뉴가 나오게.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메뉴가 나오게 구현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구현할 만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은 바깥쪽 클릭했을 때 이제 닫히거나 이스케이프 키 누르면 닫혀야지. 그거 구현은 좀 어려워. 그렇지만 클릭했을 때 팍 나오게 하는 거 구현은 할 만할 거예요. 그거 구현할 때 요거 상태가 있어야 되고 요렇게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구현해야 돼요. 메뉴 자체는 칠드런으로 들어가고 클릭해서 딱 팝업하게 하는 기능 것까지는 마이 컨테이너 컴포넌트 비슷한 이 구조로 구현해야 돼. 자, 코드가 잘 이해되는 학생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구조 구현 완성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구조로 구현하면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마칩시다.